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비경찰 파트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자, 경비경찰 대상이 또 국가 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게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게 뭐다 해가지고 이제 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건 읽고 지나가도 돼. 응? 국가 중요 시설하면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청와대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정보종합청사,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많겠죠? 예. 자, 요새 특히 테러 위협도 있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 공부해야 될 게 있어. 2번 국가 중요 시설 의의와 분류 해가지고 우리 통합방위법이라는 이제 그 법률에 따라 이제 이 정의된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중요 시설이란 뭐다라고 이제 의의가 또 써 있어요. 그죠? 공공기관, 공항, 항만, 산업시설 등 적의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밑에 분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분류는 국가 중요 시설은 크게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시설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뭐로 나눠?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를 형식적 분류라고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응? 학문적으로. 형식적 분류라고 하는 건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서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눈다. 거의 꼭 예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더 중요해. 실질적 분류는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요도 가지고 나누는 건데 실적 분류는 국가 중요시설을 가나 다급으로 분류해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가나 다급으로 분류하는데 중요도에 따라 가급은 이게 만약에 적에 의해 점령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영향 주는 거. 거기 밑줄 쳐놨죠? 응?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른바 경찰, 군, 이렇게 다 통합 방위 작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시설을 가급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무슨 단어 유의돼요? 광범위한 지역, 그 다음에 결정적인 영향, 이런 단어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급은 일부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요구,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다급은 어떻게 돼? 제한된 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제한된 지역, 그 다음에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그죠? 그러면 결정적 영향, 중대한 영향, 상당한 영향, 광범위한 지역, 그 다음에 일부 지역, 제한된 지역, 이런 단어로 가나다급 꼭 외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50쪽에 3번 국가 중요 시설을 지정하는 권한자는 누구고 그거를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 방호 책임자는 누구냐, 이거 공부하는데, 자, 국가 중요 시설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응?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중요 시설, 아까 가나 다급 이런 거 중요 시설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가 중요 시설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자는 누구냐? 평상시에 원칙적인 그 방호 책임자는 그 시설의 장입니다. 응?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방호 책임자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국가 중요 시설의 관리자입니다. 응? 국가 중요 시설 관리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관의 장이야. 국가 중요 시설의 장에게 기본적으로 방호 책임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1번이 중요하고, 그 3번은 이제 그 평시에 그 지도 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정원장이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중요한 거야. 평상시 중요시설 방호 책임은 시설주, 시설기관장에게 있다는 거, 그거를 중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아래쪽에 방호지대. 국가 중요시설은 이게 이제 시설 내부, 시설 울타리, 외곽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3선으로 이제 경계를 구분해서 그 방호 정도를 달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방호지대라 해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3선 개념으로 이제 그 방호지대 태세를 갖추고 유지한다 그랬죠? 3선 개념. 그래서 그거 세 가지 나와요. 이거 외워야 돼요.
방어지대 첫 번째 이제 외곽부터 따진다. 여기서는 외곽에 경계지대, 그다음 뭐야? 주방어지대, 시설 내부가 바로 뭐야? 핵심 방어지대.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요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특징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해야 돼. 자, 경계지대는 첫째 울타리, 시설의 울타리 앞쪽이야. 울타리 전방 취약 지점. 응?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첫째 끝에는 그 시설에 접근하는 주요 길목, 예상 접근 노상의 길목, 또 뭐야? 감제 고지 등을 감제 고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다 보이는,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지점, 응? 이렇게 전방이 보이는 그러한 높은 지점, 감제 고지 등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선이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도 밑줄 쳐세요. 이거 뭐야? 불규칙적인 지역 수색이나 매복 활동을 통해서 침투하려는 자를 적발하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점이 바로 이 경계지대. 매복 활동이 뭐야? 유용한 그런 지대가 일지대, 경계지대다. 매복 활동 일지대. 그 다음에 주방어지대는 시설의 울타리를 연결하는 선이야. 울타리.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설의 울타리나 벽을 연결하는 선. 그래서 이제 소총 유효 사거리 정도의 그 시설, 핵심 시설 내부로부터 이제 소총 유효 사거리 정도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컨대 시설 울타리 보면은 뭐 초소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울타리 있고 초소 설치해놓고 출입자 통제하고, 그 다음에 뭐야? CCTV 설치해놓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방어지대. 그 다음에 핵심 방어지대는 중요 시설의 내부에 핵심 그 장비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곳이죠. 응?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으면 원자로가 있는 곳, 응?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 핵심 방어지대가 이제 주요 핵심 시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최후의 방어선이다. 응? 그래서 주요 핵심부는 지하화하거나 위장을 해서 위장을 하고 항상 경비원의 감시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방호벽, 뭐 적외선 카메라 등 시설물 최우선 설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요 방어지대 3선 개념으로 해서 왜 바깥쪽으로부터 1지대, 2지대, 3지대 이름이 뭐야? 경계지대, 주방어지대, 핵심지대. 꼭 외워두세요.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보호구역의 설치. 요거는 이제 중요시설 내부를 주로 지칭하는데, 중요시설 내부에서도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출입자를 이제 통제하는 그런 구역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시설 내부에서 보호구역이라는 걸 설치 운영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세요.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통제지역이라는 건 없어. 셋이야. 그러면 제한지역은 이제 허용되지 않은 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자, 즉 인가받지 않은 자는 출입을 하려면 어떻게 돼?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단은 인가받지 않은 자는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감시 제한 구역은 인가받지 않은 자는 출입할 때 어떻게 돼? 안내자가 이제 따라붙어서 같이 안내를 해야만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 내부 그런 곳을 제한 구역, 안내. 통제구역은 인가받지 않은 자는 아예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그런 보다 중요한 그런 시설 내부의 구역을 통제구역, 출입의 감시, 금지. 따라서 못 하나로 구별해. 감시, 안내, 출입 금지. 단어 구별하고요. 이거 또 한 번 나오게 될 거야, 뒤쪽에. 어쨌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경비 경찰 업무 중에 중요 인사 경호하는 거 있어요, 그죠? 경호. 그래서 의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호 경비하는데 뭐 의의는 별거는 없어요. 당연히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특성을 보면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남북 분단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뭐 암살되거나 그러면 그건 국가 비상사태죠. 그래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특히 동그라미 2번 이 경호 경비는 완벽해야 되지. 한 번 실패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특성이 두 번째 줄에
완벽해야 되면 한 번 실패하면 사후 보완이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는 게 바로 경호 업무의 특성이다. 응? 그래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의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나라는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경호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경찰이 경호 업무 수행할 때는 대통령 경호실의 지휘를 받는다. 응? 경호실의 지시 경찰은 거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 경호 업무 이제 발령이 나면 그 경찰력은 2시간 행사장 경호한다 그러면 그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경찰력이 배치돼야 된다. 2시간 전에 배치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자, 참고로 그냥 읽어두고. 그러면 보다 중요한 건 2번입니다. 경호 대상 있죠. 이거 별표. 경호 대상. 그래서 읽어보면 국내 요인은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갑을병, 가포, 의로, 병호 이렇게 3등급으로 국내 요인을 등급을 분류해서 가포 대상자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일단 1차 책임을 지고 경찰은 보충적으로. 그러나 국내 요인 중 의료와 병호는 경찰 단독으로 경호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요인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요인들 같은 경우는 6등급으로 나누죠. 6등급으로 나눠요. A, B, C, D, E, F 등급으로 나눠서 A, B, C, D 등급은 경호실의 지휘하에 이제 경호를 하고 E, F 등급은 경찰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표로 다시 그려놨어요. 그러면 국내 요인, 해외 요인 이렇게 나눴죠. 이 중에 특히 국내 요인을 좀 더 주의해서 보세요. 국내 요인에 가포 대상자 나왔어. 가포 대상자는 아까 뭐라 했어? 청와대 경호실이 이제 경호 책임을 지는 거죠. 경찰은 거기에 이제 보조하는 거고. 그럼 가포 대상자가 누군가 잘 보세요.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고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은 가포 대상자로. 그다음에 2호 대통령 선거 치르고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그죠? 그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요? 퇴임한 대통령. 그래서 읽어보자. 그 본인이 거부하면 경호 안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 첫째 줄 끝에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밑줄 첫째 끝에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가포 대상자의 경호실 책임하에. 그 다음에 뭐 다만 해가지고 좀 길죠? 네, 길지만 근데 그건 참고로 좀 읽어보고 그렇게 길게는 못 내니까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실이 책임지는 가포 대상자다. 그 다음에 4번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죠. 새 대통령 뽑힐 때까지. 4번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자와 그 배우자 가포 대상자. 그 다음에 5호 대한민국 방문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호 그 밖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요인은 가포 대상자.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이거 잘 유의해두고. 그 다음에 의료 병호인데 의료는 퇴임한 이제 10년 지난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의료 대상자. 그 외에 병호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여기서 의료와 병호는 경찰이 단독으로 경호할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응? 대선 후보자, 퇴임한 후 10년 지난 전직 대통령, 응?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응? 자, 꼭 외워두세요. 국내 요인을 주로 외웁니다. 가포, 병호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병호야 별것도 없고 가포하고 의로만 잘 구별하면 돼. 그거 잘 공부해둡니다. 자, 여기가 이제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밑에 152쪽에 경호에 구분해가지고 뭐 행사 성격, 근무 형태, 장소 뭐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뭐 완전 공식 행사, 완전 비공식 행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참고로 그냥 봐두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3쪽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경호 경비 업무할 때 준수해야 될 4대 원칙. 이건 필수야.
꼭 별표 많이 하고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첫째, 자기 희생의 원칙. 자, 경호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경호 대상자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게 자기 희생의 원칙. 그 다음에 지정받은 자기 담당 구역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이탈하면 안 되고, 지시가 없는 한 함부로 이탈해서는 안 되고, 자기 담당 구역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잘 주시면 돼요. 경호 대상자, 주요 인물, 중요 인물.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만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만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응? 그래야지 뭐 여러 개의 지점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으면 그만큼 경호가 어려워지죠. 응? 경호 대상자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군중, 길가에 군중하고 뭐 악수를 한다. 그러면 그 악수하는 고깃만 빼고는 주변은 다 이게 그 통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 그 다음에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라, 이 목표물이 경호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호 대상자, 이 불순분자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미 어떤 동선 있잖아. 움직이는 그 동선이 이미 노출돼 있거나 여러 번 방문했던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한 한 피해야 돼. 그러니까 노출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따라서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응? 두 번째 줄에 행차하는 코스, 장소 이런 건 다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일단 일반에 노출된 장소나 이거는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응? 그래서 경호경비 4대 원칙 자주 나옵니다. 꼭 중요하게 여기세요. 응? 그 다음에 5번 경호활동의 범위 있죠? 여기도 공부할 거. 동그라미 싼 거를 1번 공부하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행사장에 방문한다. 그러면 그 행사장도 이제 아까 방호지대처럼 3선 개념으로 경호를 한다. 3선 개념으로 이제 하는데, 이 경우는 그 경호 대상자의 가장 안쪽 가까운 부분부터 1선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행사장 경우는 3선 개념을 통해서 경호를 실시하는데, 1선이 바로 경호 대상자 가까운 부분이야. 응? 그래서 그 1선, 그 다음이 2선, 행사장 이제 내부긴 한데 행사장 그 내부의 바깥선, 응? 그 다음에 3선은 그 울타리 밖에, 응? 3선 이렇게 해서. 근데 경찰은 2선과 3선을 맡습니다. 1선은 경호실이 담당하는 거고. 쌍가루 1번 봤죠?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표로 내려와 봐. 153쪽에 표 153에서 154까지 1선, 2선, 3선. 1선은 어디예요? 응? 동그라미 1번. 피경호자, 즉 경호 대상자가 위치하는 행사장 내부입니다. 응? 내부로서 본부석 같은 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승하차 지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동선, 행사장의 그 행사장 내부의 상하 이런 데를 말하죠. 네, 거리상 개념으로는 수류탄 던지면 닿을 거리, 수류탄 투척거리 정도 또는 권총 유효 사거리 정도의 그 범위를 우리가 1선이라고 표현한다. 응? 그래서 책임은 당연히 경호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선 출입자 통제 관리, MD 설치 운영. 이 MD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출입할 때 몸에 대고 응? 우리 공항 같은 데서 하듯이 출입자에 대해 이거 통제하는 거예요. 응? 흉기 등 소지했나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MD. 그게 바로 소지품 검사하는 거 말하는 거죠. MD. 예. 자. 그 다음에 2선은 어디를 말해요? 말하면 1선을 제외한 행사장. 1선을 제외한 행사에 넓다고 하면 1선을 제외한 행사장 내부다. 행사장 중심. 그래서 말하면 둘째 건물 내부 내지 담장이 있다면 이제 담장 내부를 가리키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운동장이라든지 실효 행사라면 소총 유효 사거리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2선으로 설정한다. 2선과 3선은 우리 경찰이 담당한다 그랬죠. 경호 책임은 경찰이 담당. 3선은 외곽.
그래서 행사장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잡아요? 예. 그 실내라면 소총 유효 사거리를 잡지만 실외 행사라면 이게 뭐냐면 곡사포 같은 거 이런 거 로켓포나 곡사포 정도의 그 거리 개념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여기도 경찰이 책임지고 그래서 3선 개념으로 운영한다. 1선, 2선, 3선 어느 정도의 거리 개념인지, 그 다음에 1선은 경호실이 맡고 2, 3선은 경찰이 맡고 하는 거, 이런 것 좀 요거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 선거 경비, 그죠? 이제 곧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이 선거에 있어서의 그 무질서 혼란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자 선거 경비 의의야 뭐 별로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읽어요. 그 다음에 특성은 하나 체크해야 돼. 선거 경비는 읽어보세요. 선거 경비는 예를 들어서 행사장 내부에서 뭐 유세하고 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행사 안전 경비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테러에 대비하는 특수 경비의 성격도 있고, 또 경호 경비 당연히, 그 다음에 또는 뭐 집단적인 시위대가 몰려와서 막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중범죄 진압 경비 등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적인 경비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종합적인 경비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그거를 중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성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신변 보호 활동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아까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을호 대상자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읽어보자. 첫째, 을호 대상으로서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당선 확정될 때까지 을호 대상자로서 경찰이 경호를 맡습니다. 경호실의 경호 대상자는 아니죠. 다만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때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가포 대상자가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호실이 경호를 책임지고 담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제 후보자를 보면 아직 당선 확정 안 된 단계에서는 후보자가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담 경호부대를 경찰이 전담 경호대를 편성해서 유세장이라든지 숙소 등에 대해서 24시간 근접 경호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더라도 선거 후보자는 경호를 경찰이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력, 경호 경험 있는 경찰 직원 선발해서 유세 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하는 얘기죠. 이거 싫어하는 후보자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 잘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뺀 나머지 이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국회의원서부터 시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후보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서만 경찰이 이제 경호를 실시합니다. 전담 요원을 붙여줘서 경호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게 돼 있다는 거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자 투표소 경비 및 투표함 운송, 이것도 표로 보세요. 그러면 투표소 내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보자. 이때 자 원래는 투표소 내에 경찰 못 들어가요. 거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 내부의 질서 유지를 담당합니다. 다만 투표장 내부의 질서 유지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다, 이렇게 될 때 경찰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자 원조 요구를 받아, 넷째 줄 끝에 원조 요구를 받아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퇴거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투표관리관 내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소 안에 들어와 달라고, 질서 유지해서 들어와 달라고 원조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투표소 내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청이 있어야만, 원조 요청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들어가서도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질서가 회복되면 바로 퇴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뭐 있어요? 투표소 내부에 무슨 치안 질서 위해 예방을 위해서 투표소별로 무장 정복 경찰 2명 이상을 배치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다 이거죠. 응? 이거 굉장히 투표장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죠. 이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밑에 투표함 송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마치고 나면 투표함을 개표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응? 정복경찰 2명 동반할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응? 정복경찰 2명까지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표소 경비. 개표소 경비도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요? 3선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도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응? 그러니까 제 1선을 보세요. 개표소 내부죠. 1선 개표소 내부에 개표소 내부는 선관위원장, 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역시 경찰 독자적인 판단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요청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밑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뭐예요? 개표소 내 질서 유지를 해서 정복경찰 공무원 원조 요구할 수 있다. 원조 요구받으면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어떻게 돼요? 응? 그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원조 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즉시 따라야 되며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은 선관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며 질서 회복되거나 그러면 즉시 퇴거해야 된다. 그죠? 독자적 판단으로 못 들어간다. 원조 요청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중시. 그거만 잘 중시하면 될 것 같아요. 1선만 잘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경찰 작전으로 가보세요. 예. 자, 경찰 작전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의회 대간첩 작전이라든지 전쟁 때 대비 전시 대비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읽고 지나가되 자, 우리 공부해야 될 거 156페이지에 2번 중에 통합방위작전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통합방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군, 경찰 뭐 이렇게 가지고 함께 방위하는 거죠. 통합방위작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거기 읽어보면 뭐야? 적의 침투 도발 뭐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지휘책이 일어나여 국가 방위하는 것으로서 뭐야? 응? 지역 군사령관, 뭐 경찰 등이 함께 이제 이 방위 작전 펼치는 걸 말하죠. 읽고 지나가세요. 이때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른바 통합 방위 작전 펼치는 그 사태, 통합 방위 사태라는 게 있는데 통합 방위 사태 셋으로 구분합니다. 세 단계. 갑포, 의로, 갑종 사태, 병종 사태, 을종 사태. 요거 꼭 외워야 돼요. 갑종 사태는 어느 정도의 그 비상 사태야? 응? 갑종 사태는 자, 1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첫째 줄 끝에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뭐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이런 거로 인한 비상 사태. 그렇죠? 예, 이런 정도가 돼요. 그 단어로 기억하면 돼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내지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이런 정도 되면 갑종 비상사태가 되고 갑종 사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끝에 이거는 2번에서 말했듯이 대통령이 선포하고 통합방위본부장 내지 지역 군사령관의 통제하에 작전 수행할 사태다. 을종 사태는 그보다 좀 약한 거야.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 도발, 그래서 단기간 내 치안 회복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를 을종 사태라고 이건 시도지사가 선포. 병종 사태는 1번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특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소규모 적이 침투. 자, 밑줄 소규모 적이 침투. 이렇게 나오면 병종 사태. 병종 사태를 잘 뭐라고 해? 경찰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사태거든. 그래서 병종 사태 소규모적 침투. 그래서 시도지사가 선포하되 뭐 경찰이 작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병종 사태를 공부하면서 특히 병종 사태에다 초점을 둬라.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적인 침투 이런 상황이다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뭐야? 1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돼. 지방경찰청장은 을종 사태나 병종 사태가 발생한 때는 즉시 통합방위 상태를 선포하라고 건의해야 된다.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장은 이런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경계태에서 발령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가고 3번 예, 그 다음에 방위사태 발생 시 경찰의 통합방위작전 수행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 경찰의 통합방위작전 수행 해가지고 병종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응? 시도의 경찰작전사령관, 즉 이때는 지방경찰청장이 시도 경찰작전사령관이 된다는 거죠. 지방청장은 경찰 관할군에서 각 경찰서의 112 타격대 등을 지휘하고 지역 예비군을 작전 통제하며 국정원 등과 협조하여 작전 임무를 수행. 그래서 병종 사태 시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을 병종 사태 잘 공부하도록 합니다. 한편 157쪽에 전시 대비 경찰 작전 을지 연습 나왔죠? 그래서 전시 대비 경찰 작전 을지 연습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을지 연습의 의 동그라미 1번 읽어가세요.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가정해서 적용되는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자, 충무계획을 기본으로 실시하는 도상연습. 그래가지고 이 도상연습은 이제 뭐야? 실제 훈련은 아니란 얘기죠. 실제 훈련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도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도상연습. 실제 기동훈련은 아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민관군 총력전이다. 매년 1회 한다. 3번 국무총리가 이제 이 총감독자로서 한다. 이런 얘기죠. 을지 연습의 의. 요 을지 연습의 의만 공부하세요. 여기는. 그 다음에 4번 치안 상황실의 우려. 이런 어떤 작전 사태라든지 비상 사태 이렇게 발생 시에 각 경찰서라든지 지방청에는 치안 상황실이라는 게 이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의의를 읽어보고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적절한 초동 조치 등에서 24시간 설치 운영하는 치안 상황실이 있다. 근데 치안 상황 발생했을 때 밑줄 하나 치세요. 거기 무슨 원칙하에 움직여야 돼? 치안 상황실은. 자, 동그라미 1번.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일단 먼저 기본적인 조치를 먼저 한 후 나중에 보고해야 돼요. 보고부터 먼저 하고 지시받아서 하면 이미 대응이 늦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밑줄 쳐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일단 선조치는 뭐야? 긴급 수배 및 출동 지시, 112 타격대 같은 거 출동 지시, 출동하고 도주로 봉쇄 차단 여기까지가 선조치야. 그 다음에 뭐야? 이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상황 전파해야죠. 관련 기관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 뒤에 지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또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치 후보고 원칙 그거 밑줄 하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돼? 보고할 때는 일단 상황이 이게 이제 파악된 대로 보고를 급하게 해야지 모든 상황이 완벽히 다 파악된 뒤에 보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고는 첫째 끝에 접수된 상황 그대로 일보하고 상황 진전됨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계속 후속 보고를 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파악된 다음에 보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수된 상황 그대로 일보한다.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5번. 경찰 비상 업무라 해서 여기도 시험에 또 요새 나오는 중요 부분입니다. 자, 경찰청장 훈령으로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이라고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럼 비상 사태가 발령나면 경찰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 근무라 그래서 쭉 나오는데 비상 근무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꼭 공부해야 될 거 비상 근무의 등급 및 근무 요령 158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그거 별표. 비상근무의 등급 및 근무 요령. 자, 비상근무, 가포 비상, 의료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이렇게 쭉 나와. 가포, 의료, 병호 이런 걸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가포 비상이 제일 이제 비상 등급 중에서
높은 비상이죠. 가포 비상 하면 어떻게 돼? 연가 중지, 그리고 휴가 중지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연가 중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이야. 연가 중지,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뭐예요?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정착 근무 뜻 바로 속에 써놨어요. 관련 현장, 상황 관련 현장에 위치하는 것. 응? 사무실 내지. 그래서 여기서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자, 세 개 단어. 가포비상, 연가 중지,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그 다음에 뭐야? 정착 근무. 응? 그 단어를 위해서. 을호는 조금 등급이 낮은데 역시 연가 중지, 경찰력, 가용 경찰력 50%까지 동원. 50%. 그 다음에 지휘관 참모 뭐야? 정위치 근무. 정위치 근무. 그 다음에 병호 비상은 뭐야? 이거는 연가를 아예 중지하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억제 휴가, 연가 억제, 가용 경찰력 30%까지 동원. 응? 외우고 그 다음에 뭐야? 지휘관 참모는 어떻게 근무해요? 정위치 근무. 정위치 위에서 말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요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때 뭐야? 그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는 건 비상 연락 체계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 현장 근무 가능한 장소 유지. 1시간 이내 요거 비춰주세요. 현장 위치 근무라고 할 때, 자,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는 건 1시간 이내 그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리 내에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거 외워두고, 그죠? 그 다음에 경계 강화까지 공부하세요. 경계 강화, 별도의 경찰력을 동원 없이 특정 분야의 근무를 강화하는 형태인데, 자, 비상 연락 체계 유지, 그죠? 출동 대기 태세 유지, 그 다음에 지휘선상 위치 근무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네 가지를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상근무 발령 제5조를 보세요. 5조는 전국이라든지 둘 이상의 지방청 관할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장이 뭐야? 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지방청 단위 또는 둘 이상의 경찰서 관할 지역일 때는 지방청장이 비상근무 발령하고 단일 경찰서 관할 지역에는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비상 소집 얘기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응? 자, 여기도 응소라고 있어요. 응? 응소 마지막 부분에 응소 어떻게 돼요? 응? 1시간이죠? 응?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휘본부 운영 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휘본부 운영.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경비경찰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은 대테러입니다. 응? 대테러하고 이제 청원경찰 지도 감독 업무 2개 남았죠. 자, 대테러 활동, 자, 테러 또는 테러리즘이라고 하는데, 예. 자, 테러에 대해서 합의된 말은 없지만 이런 거를 보통 학문적으로 말하고, 우리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라고 대통령 훈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대통령 훈령에서는 테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 뭐 테러란 이런 행위를 말한다 해서 가부터 자까지 이렇게 쭉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서 말하는 즉 대통령 훈령에서 말하고 있는 테러의 범주 있죠. 요거 반드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읽어는 둬야 돼요. 응? 그런 도세요. 특히 지금 우리 책에는 반영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지난 2월 말인가요? 3월 초인가? 우리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률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통과됐어요. 테러방지법이 없었을 때는 대통령 훈령인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서 이제 테러 업무를 수행을 해왔는데 이제 상위법인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법을 우리가 이제 차후에는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당장 올해 안에 당장 나오기는 힘듭니다. 내년 정도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요. 자, 이 테러의 개념적 특징 해가지고 161페이지 보세요. 테러의 개념적 특징은 일반 범죄하고 좀 다르다. 일반 범죄와 달리 어떻게 돼요?
그 읽어보면 조직폭력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 같은 일반 범죄 및 범죄를 행하는 조직은 자기네의 어떤 경제적 이익 이런 걸 추구하지만 테러는 정치적인 목표, 정치, 사회, 민족, 종교적 이런 관심이 강조되는 약간의 정치, 종교, 사회적인 이런 목적이 추가되는 게 이게 테러의 특징이죠. 예. 그런 정도로 보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테러 활동,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하면 근데 이거 이제 이 대테러 활동 지침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나오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인 테러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명칭의 법률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다 재정리가 돼야 될 영역이라 당장 내기는 왜냐면 금방 이제 다시 정비가 돼서 다시 바뀔 내용인데 이걸 내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테러 방지법 제정에 따라 재정비가 될 영역이라 내지 않을 것으로 다시 만들 때까지 테러 방지법에 따라 다시 뭐 하위법으로 다 만들어질 텐데 대통령령부터 해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다. 자, 165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쭉 넘어가세요. 165페이지에 3. 각국의 대테러 조직. 아까도 잠깐 있었죠? 각국의 대테러 조직. 이거는 아까 한 건데 다시 한번 암기. 영국의 SAS.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에 세계 최초의 대테러 부대다. 세계 최초의 대테러 부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찰의 특수부대로 대테러 전담하는 미국에서 경찰에 있는 테러 전담 특수부대는 스와트라고 부르죠. 스와트. 그 외에도 뭐 미국 같은 데는 군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테러 전담 특수부대가 있는데 군에 있는 건 델타포스, 육군에 있는 게 델타포스, 해군에는 뭐 네이비 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은 GSG9 내용 보세요. 이거는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이른바 아랍계 테러 단체에 의한 검은 9월단이라는 테러 단체에 의한 그 이스라엘 선수단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창설된 대테러 부대입니다. 독일의 GS9, 프랑스의 GIGN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GIGN,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찰에 있는 대테러 특공대가 바로 KMP 86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특공대가 서울지방청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말고도 뭐 인천 아시안게임대에서 인천지방청에도 있고 서울, 인천, 부산 뭐 이런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지방청에 대테러 특공대가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되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166조에 가면 인질협상, 그러니까 이런 그 테러와 관련해서 인질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쭉 많이 써놨지만 인질협상에서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66페이지에 맨 아래 스톡홀름 증후군, 리마 증후군 얘기 나오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별표. 스톡홀름 증후군, 리마 증후군. 자, 스톡홀름 증후군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은행 강도에게 그 인질로 잡혀있던 여인이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강도범하고 같이 강도범 편에 서서 경찰에게 막 총 쏘면서 이게 도주 같이 도왔던 그런 사건이다 이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야?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 범죄자, 인질범한테 동화되는 그 밑줄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 이렇게 부른다. 3번 심리학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오귀인 효과라고도 부른다. 오귀인 효과라고도 부른다. 이와 반대가 리마 증후군이야. 페루의 수도 리마의 일본 대사관에 어떤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페루의 수도 리마에 리마에서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돼? 범죄자가 인질범이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의 어떤 설득에 이렇게 동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수를 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리마 증후군은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구별 꼭 하세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세계의 주요 테러 조직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방법은 없어요. 세계의 주요 테러 조직은 크게 이제 문제 잘은 안 내지만 냈다 그러면 만약에 중동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럽에 있는 테러 조직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정도.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테러 조직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도 요새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직이 뭐예요? 그 IS라는 거 있죠. IS, 알카에다, 알지하드 많죠. 헤즈볼라.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알카에다도 나왔지만 다음 페이지에 IS도 내가 소개해 놨어요. IS 중동 지역의 테러 조직이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테러 조직,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테러 조직, 남미에 있는 테러 조직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해놨는데 공부할 때 세부 내용보다는 그 지역별로 구분하는 거 혹시나 이게 꼭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대비한다면 지역별로 어디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이냐 이런 정도로 구분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비경찰 파트의 마지막 주제가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 감독이에요. 자, 청원경찰에서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넷째 주 끝에 어떻게 했어? 현재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경비국의 지도 감독 받고 또 민간 경비 중에서 경비업은 생활안전경찰 파트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화되어 있는 게 한편으로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민간 경비와 공공 경비 비교하는 건 안 돼.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청원경찰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청원경찰법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청원경찰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나 시설장, 사업주의 경영자가 자기네가 경비를 부담하는 걸 조건으로 청원경찰 배치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기네가 경비를 부담하는 전제하에 배치하는 경찰을 청원경찰을 한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국내지 외국기관 이런 게 설치할 수 있대. 첫 번째 거는 읽고 지나가세요. 자, 청원경찰의 직무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청원경찰의 직무 읽어보죠. 청원경찰은 그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 관할하는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배치된 경비 구역 내에서만 경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도 우리 앞서 공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경비구역, 배치된 경비구역의 한정에서만 그 다음에 셋째 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수행. 단 맨 밑에 청원경찰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만 이 수사 업무만은 누구만 하겠어? 사법경찰 관리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수사 활동은 못합니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 수행 범위 중 수사경찰 업무는 못한다. 수사 활동은 못한다. 요거 중요해두고 다음 그러면 수사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70쪽 청원경찰의 배치 위에 두 줄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할 서장을 거쳐 지방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관할 서장을 거쳐 지방청장에게. 따라서 청원경찰 배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승인해주는 자는 권한자는 지방청장입니다만 어쨌든 두 줄 알아두고요. 자, 이때 밑으로 가세요. 청원경찰 임용 등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임용 등 제5조를 잘 공부해 주세요. 청원경찰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시설주. 여기 청원주가 누구야? 청원주가 시설의 장이에요. 시설장이 자기네 시설 경비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청원경찰 배치하려고 하려고 신청하는 자가 청원주니까 청원주 이꼬로 시설주야. 시설장.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명권자입니다. 다만
이 청원주 시설장이 임명을 하되 임명하기 앞서 임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관할서장을 거쳐 지방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지방청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뭐예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이 있어.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되고 거기다가 거기 별표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18세 이상자. 여자도 될 수 있어요. 네, 청원경찰 18세 이상인 자, 남자라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로 한정하고 신체 건강, 시력은 양쪽 눈이 교정 시력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이거 아까 그 경비원, 일반 경비원 그 신체 조건하고 똑같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임용 방법. 그러면 1번 어떻게 청원주는 관할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청원주는 그 배치하도록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뭐예요? 청원경찰 그 누구를 이제 임명하려고 하죠. 그러면 인적사항이나 뭐 이런 거 다 서류 갖춰서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 다시 청원경찰에게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청원주가 임용했을 때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 다시 지방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원경찰의 교육, 이거 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인정할 때는 우선 배치를 하고 임용 후 1년 이내 교육받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던 사람이 다시 3년 안에 임용됐을 때는 이 경찰기관에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은 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수 얘기도 써있죠. 그건 아마 뒤쪽에 가면 청원경찰의 그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국과 그 이외의 시설이나 기관의 본급 그래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놓게 돼 있죠. 그 뭐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거기 제5조 보세요. 청원경찰의 의무에서는 복무할 때 어떻게 복종 의무, 직무상 명령의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거짓 보고 금지 의무 이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의무.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징계를 보죠. 징계 사유가 뭐예요?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이 품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때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 꼭 암기하세요. 징계 종류는 5가지입니다.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뭐가 없어요? 강등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경찰공무원 징계 종류 6가지잖아. 여기 5가지 있는 거에 강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청원경찰에게는 강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야. 그래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정직, 그 다음에 감봉 다 뭐예요? 견책에 대한 거는 다 똑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내용하고 같으니까 그거로 유추하면 되고요. 5가지 있다. 그 다음에 보수 얘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 휴대 하나만 볼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제복 착용은 읽고 지나고 171페이지 맨 아래줄. 그래서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8조에서 두 번째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직무 수행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한 청원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할서장으로 하면 청원경찰에 무기를 대여하여 가지고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 대여해서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지나가고요. 감독을 보죠. 청원경찰 감독은 관할서장하고 지방청장이 모두 다 감독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일단 누가 할까요? 고용주인 청원주가 하죠. 그래서 감독권자 누구야? 청원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두 번째 줄 지방경찰청장도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니까 청원주를 통해서 청원경찰을 또 감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따르면 관할서장도 어떻게 돼요?
매달 1회 이상 뭐 감독해야 된다니까 감독자가 청원주, 지방청장, 관할서장 이렇게 되겠죠. 셋이 감독권자인데 가장 기본 1차적인 감독자는 청원주죠. 고용주니까 청원주고 그 다음에 감독의 실질적으로 감독권자를 따지면 청원주가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이 관할서장, 그 다음이 지방청장 이렇게 되겠죠. 직권남용 금지 첫 번째 것만 볼까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좀 좋겠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에 관한 면직을 볼까요? 청원 맨 밑에 거 172페이지 첫 번째 것만 보세요. 의사에 관한 면직에서 청원경찰은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제여고는 강제로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에 관한 면직되지 않는 게 약간의 신분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세요. 자, 그 라인 보세요. 청원주는, 고용주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시설이 축소, 폐쇄 이렇게 됐고 더 이상 그 청원경찰을 폐지할 필요가 있거나 배치된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 숫자를 감축하거나 배치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다만 청원주는 이게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죠. 하나는 청원경찰 대신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특수경비원 배치한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두 번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줄이거나 청원경찰 배치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배치했던 걸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없는 사유예요. 두 가지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하면 당연히 서장에게 알리고 서장이 또 지방청장한테 보고하고 다 그렇게 되겠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당연 퇴직 사유 볼까요? 청원경찰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 퇴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거기까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경찰 부분 그런 정도 보면 더 이상 깊이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간중간 띄엄띄엄 있으니까 잘 유의를 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비경찰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어쩌다 두 문제가량 나올 때도 있는데 경비경찰 파트가 그런 대로 제일 쉬워요.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교통경찰 파트로 진행을 이어갑시다.